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카르멘 콜론이라는 10살짜리 소녀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완다 왈코 스위치라는 11살짜리 소녀가 실종된 지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되죠. 그리고 같은 해 미셸 마인자라는 11살짜리 소녀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성과 이름의 첫 알파벳이 모두 같고 그들이 버려진 지역의 첫 알파벳이 같은 일명 알파벳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어떠한 용의자들도 완벽한 혐의가 없고 어떠한 용의자도 완벽한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에서 벌어진 기묘한 살인사건, 알파벳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규주 인사드립니다. 게스트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얘기를 쭉 다뤘는데 오늘도 연쇄살인마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프닝에서 말했다시피 좀 특이하죠. 특이한 네. 연쇄살인. 아직 미해결된 연쇄살인 사건을 한 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결된 연쇄살인인데 이게 한 건일지 몇 건일지 모르죠.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이 사건 자체에 좀 접근을 해보자고요. 네. 그 어떤 사건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우리가 함께 그 추리를 해나가던가 아니면 가설을 좀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좀 집중을 좀 해서 볼게요. 이 사건 자체가 알파벳 살인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살해당했던 사람의 이름이 카르멘 콜론이죠. 카르멘 콜론. 카르멘 콜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이런 카르멘 콜론처럼 CC 네. 다른 사람도 다 알파벳으로 돼 있다고는 돼 있는데 네. 지금 저는 이 사건을 그 써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프라이즈에서 작년 말에 소개된 게 있더라고요. 네, 2012년 말. 2012년 말에. 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약간 사실과는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이제 네. 그렇게 좀 저희한테 그 서프라이즈에서가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원래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서프라이즈- 잘못 알려진 게 좀 소개되기도 하고. 약간 그리고 좀 방송용으로 좀 순화시킨 것도 있고 네. 좀 사실도 약간 다르게 말을 한 것도 있고 조금 더 미스터리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그런 차이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서프레스에서도 소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피해자는 카르멘 콜론, CC로 돼 있는 카르멘 콜론인데 왜 이게 갑자기 알파벳 살인마냐? CC로 돼 있고 그 집에서 뭐 8km 정도 떨어진 그 C로 시작하는 지역에다 유기시켰다라고 네. 이제 서프라이즈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 버려진 지역이 C로 시작하는 지역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버려진 지역은 이제 그 뒤에 이제 희생자들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자들은 이제 W라는 지역, M이라는 지역에서 타운이 이름이에요. 그 타운 이름인데 이 첫 번째 희생자가 버려진 곳은 리타 타운이라는 곳에서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C가 아니죠. C가 아닌 곳이고 R로 시작되는 곳이죠. 그럼 왜 C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르멘이 살았던 곳이 차일라이라는 곳이에요. 차일라이 타운이고 또 아까 전에 말했던 리타군의 중심지가 처치빌이라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면리 개념인데 처치빌이라는 곳이 그 타운의 중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치빌 혹은 차일라이 때문에 CCC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카르멘 콜론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1971년 11월 16일.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심부름으로 약국을 가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후 4시 반 경에 이제 집에서 걸어서 한 3, 4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 가까운 거리잖아요, 이 정도면. 네,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약 조제를 하고 30분 정도 이제 약을 조제를 하고 나왔는데 어느 차에 타는 것까지는 봤다면서요. 네, 목격자가 이제 카르멘 콜론이 그냥 뭐 위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끌려간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차를 타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목격자에 의해서. 그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죠. 네, 그렇죠. 카르멘 콜론의 확인된 마지막 모습이었죠. 일단 그때까지만. 그리고 그 나중에 밝혀진 거 이제 서프라이즈에서도 뭐라고 나오냐? 서프라이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맞았고
목에 졸려서 네. 죽었다라고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카르멘 콜론 같은 경우에는 10살인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10살이죠. 미국 나이로는 10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나이로는 12살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12살 정도 그렇죠. 되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실은 성폭행 후에 예, 그렇죠. 성폭행 후에 목이 졸려서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송적으로 나오긴 좀 그렇겠죠. 제가 지금 그 서프라이즈 내용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성폭행 얘기가 없었군요. 네, 성폭행 얘기 없어. 내가 다시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썰군이 다시 보내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해봤는데 성폭행 얘기 없고 그냥 복부를 뭐 여러 군데 멍이 있었다, 네. 뭐 강타당했다 정도로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프라이즈를 보고 이 범죄 연쇄살인범이 소아성애자가 아닌가? 그냥 그래서 단순히 그래서 나는 이 범죄자가 혹시 아이를 뭔가 증오하게 된 계기가 있는 여성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했었거든요. 그냥 그 사건만 봤을 때. 네. 왜냐하면 그 성폭행 흔적이 없고 아이를 폭행만 하고 죽였다라는 거는 아이에 대한 증오 혹은 아이에 대한 그런 갈망 그 두 가지가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 사건을 보고 이제 외국 매체라든가 아니면 외국 그런 서류 그 문서 같은 걸 들여다보니까 성폭행이더라고요. 그렇죠. 섹슈얼 어설트 뭐 좀 아동 성폭행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리타타운이라는 곳에 아까 버려졌는데 그러니까 네.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성폭행 흔적 예. 그리고 속옷이 없었죠. 네, 팬티가 없었죠. 그래서 없어진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맞았고 이제 목에 졸려서 죽었다 이런 거는 공동적인데 네. 이제 뭐 사건에 대한 거는 자세한 건 이런 정도고 그 뒤에 예. 이게 나중에 이제 제보가 됐던 건데 나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뒤에 또 목격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5시 30분 경이었죠, 아마. 제가 기억하는. 그렇죠. 다시 30분경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속도로인지 그냥 외곽도로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도로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 도로에서 한 소녀가 그러니까 하의가 벗겨진 채 달리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목격된 거죠. 차량 운전자들 목격되고 그리고 그 소녀를 어떤 차량이 후진하면서 쫓아오는 모습이 목격된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충격적이었어. 그거를 그 소녀가 그 상황이면 이미 성폭행이 끝난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시도 중이든 끝났든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하의가 벗겨진 상태면 어쨌건 그러니까 이미 뭐 그 범죄자가 뭐 성폭행을 성공했든 실패를 했든 그 소녀는 굉장히 겁에 질렸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도로를 뛰어가고 그 차가 후진해서 쫓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네. 이게 어쩌면 지금 이 연쇄살인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뭐 이제 뭐 제가 본 책에서는 방관자 효과라고 해서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방관자 효과라고 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데 뭐 변명을 해줍니다. 그 책 저자는 제가 본 책 저자는 일단 그때가 미국의 9.11 체제가 잘 없었대요. 그러니까 막 당장 신고해도 어떻게 신고 통합 체계가 안 이루어져 있었고 일단 전화번호가 없었고 이제 70년대니까 이동 전화번호가 없었고. 그러니까 뭐 당장 신고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누구 한 차량만 이제 좀 막아서더라도 혹은 재빨리 뭐 이제 다른 톨게이트로 나가서 이제 뭐 바로 근처에는 가서 신고만 했더라도 사건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혹은 뭐 번호판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면 약간 물론 어둡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시간대가 좀 그때 11월이고 5월 5시면 좀 어두컴컴한 시기라서 확인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여기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도와줬더라면 카르멘 콜론은 물론 뭐 뒤에 소녀들도 이제 목숨을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목격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목격자들을 통해서 용의자들이 많이 추려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그런 용의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목격자도 있고 용의자도 있는데 대체 왜 이게 해결이 안 된 사건이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피해자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알파벳 살인, 연쇄살인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한 소녀가 살해당한 사건. 그렇죠. 뭐 그중에 이제 한 형사 정도는 뭐 알파벳이 일치하는데 정도 뭐 의심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의심을 했으면 강박증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할 리가 없어. 내가 밑에 사람 이거 들고 가도 이름 일치한다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김규광 씨가 죽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철자 살인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김규광 씨가 관악구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알파벳 살인마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야 강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분노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난 왜 그러냐면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녀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렇군요. 결정적으로 이 소녀들의 공통점이 가정이 힘들고 외롭고 주변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소녀들이야. 굉장히 외로웠던 소녀들이라고. 그렇군요. 그런 소녀들이 지금 이렇게 그리고 고통받으면서 죽어왔다는 게 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이게 내가 웬만해서 이런 거에 감정이입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심지어 미제라는 세결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좀 분노가 좀 일더라고요. 아무튼. 예. 그리고 오늘따라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고.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수장님이 저런 모습을 잘 못 봤는데. 맞아. 나는 냉정한 사람이다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걸 연구하면서 사건 케이스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도 해결이 안 됐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 형사들도 같이 분노했잖아요. 맞아요. 많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연쇄살인 사건 같은 걸 보다 보면 영웅들이 정말 많아요. 뭐 경찰직을 왜냐면 한 연쇄살인만 쫓다 보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피해자들 가족을 위해서 쫓다가 경찰직에서도 막 잘리는 거야. 다른 사건 봐야지 뭐 그것만 집중하고 있느냐. 그 잘리고 추적해갖고 막 연쇄살인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런 히어로들이 13년 막 추격해서 잡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어쨌건 그런 히어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에도 그런 히어로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어쨌건 그 사건을 추격했던 형사들이 다 히어로예요. 맞아요. 바보들이라 못 잡은 게 아니야. 그것에 대해 여러분에 쭉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두 번째 그 당한 피해자인 소녀 얘기를 좀 할 텐데 두 번째는 W예요. 네, W죠. 이름이 완다 왈코스 위친지 그러니까 저게 아마 동유럽계 사람인 것 같아요. 동유럽 계통의 조상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되냐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WW라는 거죠. 완다 왈코스 위치라고 일단 우리는 읽을게요. 네. 완다 양.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2년 후에 일어난 일이죠. 네, 2년 뒤 한 1년 8개월, 1년 6개월 정도쯤 지나는 사건이죠. 이거는 1973년 4월 2일에 네. 이것도 이제 어머니 심부름 갔던 아이. 예, 그렇죠. 아까도 그렇고 이제 애들이 막 놀고 그런 게 아니야. 애들이야, 소녀야, 소녀. 어머니 심부름 간 소녀. 아까는 어머니 약을 지으러 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마트 가서 사오는 거야. 물건 사러 간 거야, 물건 사러. 심지어 이 소녀들이 또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교육을 되게 잘 받은 경우들이에요. 또 그렇겠죠. 그러니까 완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동생이 밑에 어린 동생이 있어서 이제 분유 같은 거 사라, 뭐 고양이 개 사료 같은 거 같이 사오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도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부모님이 위험하니까 돈 주고 이러면 또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거기 가서 외상을만 해서 물건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외상으로 했구나. 네, 외상으로 했던 거죠. 또 완다 양이 또 굉장히 낯을 좀 많이 가린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낯선 사람을 거의 따라갈 확률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사진만 봤을 땐 약간 밝아 보여요. 네. 그리고 주근깨 있고 그냥 순수해 보이는 소녀야. 맞아요. 그런 소녀가 이제 외상으로 결정하고 그걸 나왔죠. 네, 마트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뭐 이건 목격자가 있었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마트를 가는 도중에 친구들을 만납니다. 네. 그 친구들은 이제 자기 또 딴 친구들 집에 간다고 해서 이제 마트를 같이 따라가 주진 않은데 마트를 나온 다음에 이 친구들도 이제 친구 집 갔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블록 정도 이제 완다 양이 뒤에 쳐져 있고 소녀들이 앞으로 먼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이 처음에는 한번 돌아봤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다 양이 저 뒤에서 그 큰 백을 이제 들고 이제 쫓아오는 걸 봤던 거죠. 그래서 그래 뭐 친구 오네 그냥 또 기다려주면 되는데 얘들도 뭐 안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별로 안 기다려주고 완다야 빨리 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갔겠죠. 그렇겠죠. 뭐 걔네가 잘못한 건 아니지 솔직히. 네, 그냥 아쉽다는 뭐 이렇게 되니까 아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이제 또 돌아봤는데 갑자기 완다가 안 보이는 거죠. 완다가 안 보이고 완다 쪽에서 어떤 차량 한 대가 자기들이 지나가는 걸 본 거죠. 근데 애들이니까 뭐 촬영 종이나 뭐 번호판 같은 거 잘 기억 못 하지. 그렇죠. 뭐 세단 정도다 뭐 세단이 아니다 세단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겠죠. 뭐 보면. 뭐 봉고나 트럭 이런 거면 뭐 트럭이에요 봉고 이렇게 말하지만 어차피 승용차인데 구분이 잘 안 갔을 거야. 네, 잘 안 가죠. 주의 깊게도 사실 안 봤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설마 완다가 거기 납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 지나고 나니까 거기 차가 있었는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그랬겠죠. 네.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날 네. 발견이 돼요 시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 소녀의 시체가 웹스터 타운. 네, 웹스터 타운이라는 곳에 발견되죠. WWW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던 카르멘 콜론 사건이 밝혀졌잖아요. 1년 반 전에. 완다 어머니는 그런 사건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렇죠. 몰랐겠지.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사건 중 하나다라고 생각했었고 아직까지만 해도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이다. 뭐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하고 뭐 알파벳 사건 더욱 생각을 못 했겠죠. 그렇죠. 다만 어떤 기자 그 지역 신문이 비슷한 점이 있다 정도만 지적을 했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소녀들이 2년도 안 된 시간 속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 소녀들이 2명이 실종된 후 살인했다. 성폭행 당한 다음에 살해됐다. 이런 식으로만 유사점이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죠. 성과 이름의 알파벳이 같고 네. 그리고 그 사는 지역도 같은 알파벳, 비슷한 알파벳, 그리고 죽은 후에 성폭행을 당한 흔적, 그리고 질식사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 있죠. 네. 이렇게 들으시면 뭐 무조건 동일범이 소행이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꼭 동일범인가?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건 다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사인은 결국 질식사. 네, 그러니까 그거라고 하죠. 그 교사라고 합니다. 액살하고 이렇게 지식사의 목졸림에 의한 지식사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교사랑 액살이라고 합니다. 교살, 네, 액살. 액살은 손으로 목을 졸려서 죽이는 거고 교살은 이제 뭐 끈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하는 건데 완다 양 같은 경우는 게스트 썰구는 그런 용어들을 이거 방송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거예요? 아니죠.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액살이라고 쓸 때도 있고 교살이라고 쓸 때 있던데 뭐가 다르지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액살은 그런 거고 교살은 그런 거다 이런 식이죠.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그 차이를. 저도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교살이 흔적이죠. 그냥 카르멘은 아까 전에 앞서 말했던 카르멘은 교살인지 액살인지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근데 완다는 확실히 교살이라는 거죠. 교살 흔적. 그러니까 얇은 벨트 혹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전기줄 있잖아요. 전기줄, 전화선 이런 걸로 살해된 듯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어쨌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뭐 교살하고 액살의 차이를 설명한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거를 청취자들 좀 같이 느끼고 같이 함께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뭐 너무 좀 어린 애들한테 다 가해진 고통이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묘사하는 것 같아서 좀 그 소장님 말씀 맞더라 같이 함께 느끼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한테 그것보다도 우리는 그 차이를 얘기한 거야. 네. 말하면서도 좀 씁쓸하네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씁쓸했어. 다른 연쇄살인은 그 살인마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슴이 안 아팠는데 이건 피해자의 뭔가 내가 얘기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갑자기 그러네요.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괜히. 아니. 그러니까 교사라고 액살 설명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 인간이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도 목격자가 또 있었죠. 그 후로. 앞서 카르멘 사건이랑 이제 뒤에 나오는 미셸 사건. 미셸 사건에 비하면 목격자가 적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소녀가 있고 또 그쪽 근처에 사건 발생 2주 뒤에 몇몇 사람들이 수상한 차량에 그 완다로 추정되는 소녀가 탔던 차량을 이제 목격했다라는 이제 목격 제보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제보가 과연 옳았을까라는 건 모르는 거야. 또 모르죠. 그냥 아빠랑 딸이랑 타고 가는데 좀 이상하더라. 왠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또 심지어 이게 2주 발생 후면은 그건 진짜 애매한 거지. 이거는 그렇죠.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겪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면 제대로 된 목격자가 없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그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들의 말을 따져보면 팔에 문신을 하는 40대 남자였는데 달아나려고 애를 쓰는 소녀랑 함께 있었다라는 정도의 목격자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2주나 지난 상태였고 이거를 공개 수배했는데 그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어. 네, 그렇죠. 그리고 사건 이틀 전 밤에 동네 부근에서 친구랑 놀고 있는 완다를 어느 차량이 쫓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또 있네요. 네, 그렇죠. 뭐 사건 지나고 나니까 뭐 어쩌면 뭐 동네에서 있었던 그냥 흔한 사건, 그냥 뭐 해프닝이었을 수도 있는데 막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이것도. 그렇죠. 이 사람이 혹시 완다를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거지. 예. 막상 그 차가 있다고 해서 잡을 수는 없어. 맞아요. 잡아도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어쩌다 그냥 장난 한번 쳤다 뭐 이런 애들 좀 놀려키려고 장난쳤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딱히 처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알파벳 살인 사건, 소녀들이 살해당했던 알파벳 살인 사건의 이제 마지막 사건인데 네. 여기서에는 M이 완성돼요. 네. 미셸 마엔자라는 여자이죠. 미셸 마엔자. 네.
이 미셸 마인자 사건은 앞에 일어났던 것보다 주기가 더 줄었어요. 네, 확실히 줄었죠. 한 반년 약간 남짓, 반년보다 약간 더 긴 한 7개월 정도, 7, 8개월 약간 8개월은 약간 안 됐죠. 73년 11월 26일 이때 일어났는데 이 미셸 마인자 같은 경우에는 좀 통통한 소녀예요. 네, 사진을 봐도 좀 통통하구나 이런 소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 소녀의 공통점은 다 착하게 생겼어. 네. 그리고 어쨌건 이 소녀도 엄마 심부름을 가는 중이었어. 네. 엄마 심부름을 가려고 3시 5분에서 15분 뭐 아무튼 3시경에 이제 학교 나서서 마트로 향한 다음에 실종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좀 이상한 게 만약에 이 소녀가 평소 때 어떻게 몇 시쯤에 나오고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평소 때보다 훨씬 늦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학교 친구랑 좀 싸웠나 봐요. 그래서 놀리는 친구랑 좀 다툼이 있어서 처벌로 늦게 나간 거예요. 평소 때 혼나느라고. 그래. 평소 때 같으면 뭐 2시 반에 나가는데 3시 반에 나갔다는 거죠. 3시 반쯤에 3시 그 아까 전에 말씀 나왔던 시간쯤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뭐 평소 때 이 아이의 행동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하긴 1시간은 밖에서 기다렸다면 목격자가 많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인자의 시신은 이틀 뒤에 발견이 됐어요. 네. 이 전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시신이 바로바로 발견되는 이유는 그 유기 상태가 그 막 감추려고 하질 않았어. 맞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사건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뒤에서 얘기해드릴 테지만 그렇죠. 그건 다시 얘기하자고요. 예. 그래서 바로 또 발견이 됐어요. 여기는 이것도 M으로 시작되는 곳에서 발견됐죠. 네, 메이스턴 타운이라고 해서 그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 또 로체스터 지역인 거죠. 로체스터 지역 안에 메이스턴 타운이라는 곳에서 이게 배수로라는 표현, 디치라고 해서 배수로라고 하던데 그냥 뭐 이렇게 길가에 보면 비탈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보면 비탈길 그런 그렇죠.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랑 비슷한 거.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데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보면 알고 있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차에서 이게 거기다 이렇게 옆으로 던진 거야. 네, 거의 던진 거죠. 그런 거죠. 애가 머리가 밑으로 향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장님 말씀 맞다나 차에서 그냥 밀어버린 거죠. 차에서 밀었다고 봐야 돼. 그냥 죽인 상태에서 그냥 민 거야. 뭐 묻으려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매장 흔적이 전혀 없었고 그냥 별 성의 없이 유기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걸 봤을 때 이제 그리고 또 부검 결과 그 어느 정도 행적이 또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사망 직전 1시간 혹은 30분 사이에 이제 치즈버거를 먹었던 흔적이 나옵니다. 이게 앞서 이제 완다 양도 이제 뭔가 나왔는데 이게 좀 애매했어요. 이게 밀크쉐이크인지 뭐 소다인지 모르겠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완다 이번에 미셸 같은 경우는 햄버거, 치즈버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살인마가 치즈버거를 먹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군요. 유기점 그러니까 먹이고 데리고 가다가 살해하고 던진 거야.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 범인의 지문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 사건에서 목에 미셸 마인자의 목에 이제 지문이라고 또 손바닥에 이제 저희 손바닥 보면 이제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금도 있고 그 손금에 따른 무늬 같은 게 있죠. 이게 그걸 장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문 손바닥 장자 써가지고 장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지문이랑 장문이 발견됩니다. 장문이 그런 뜻이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발견됐는데 범인을 못 잡을 수가 있지? 근데 장문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장문은 성장하면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커지면서 그 지문은 이제 계속 똑같은데 그렇죠. 장문은 조금씩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손금과 장문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손금도 계속 변하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거는. 그래서 원래 손금은 뭐 3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본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쨌건 그래서 그 미셸 그 사건 이후에 이거는 제보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좀 많았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미셸의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미셸 같은 아이가 탄 차량을 인근 교차로 그러니까 그 학교와 마트 아까 말씀드렸던 마트 사이에 이제 근처에 있는 교차로에서 본 적이 있다라고 나왔고 시신이 발견된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에서 실종 당일날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멈춰 있는 차량을 보고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량 다가간 사람 말고 그 사람 제보자 그죠? 그 차량 운전자가 그 소녀와 같이 있었는데 그 소녀와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려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쪽에 있었던 차량이 수상해 보였겠네. 굉장히 수상. 아니 그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수상해 보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제보자는 도와주려고 가고 차가 안 좋아 보이니까. 네, 그냥 멈춰 있고 차가 멈춰 있으니까 아무런 것도 없이 멈춰 있고 이러니까 도와갈 뭐 문제 있어요?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번호판 가리면 슬쩍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서 막 주먹을 들면서 저리 가라고 get ou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뭐야 저 미친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겠지. 갔죠. 그때 설마 그 살해 뭐 그렇죠. 이런 연관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냥 좀 이상한 인간이네 하면서 이렇게 하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제보자가 제보를 했죠. 네. 그 미친놈이 있었다. 그런 놈이 있었다. 그래서 몽타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었어. 지문, 장문에다가 그 여러 가지 목격자들 그리고 몽타주까지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DNA도 확보가 되긴 해요. 정액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다 확보가 돼요. 성폭행이 되니까. DNA가 확보가 됐는데 70년대 이 시절에는 DNA 대조를 할 수가 없었죠. 그 기술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기술력이 떨어져서 이게 아마 한 10년 후에나 됐을 거예요. 80년대. 네, 80년대 됐는데 이게 그동안 그 DNA가 다 그러니까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판별이 파괴됐다고 하죠. 파괴됐다는 표현이 맞나요? 못하고 완다 사건에서 발견된 그 유전자만이 이제 감식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죠. 피해자였던 W. 지금 CWM 이렇게 살해됐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 세 번째 사건에서 또 몽타주 나오고 그리고 그 차량 그거에 대한 것도 나왔죠. 네, 차량은 여러 사람이 목격한 바가 있으니까. 그게 다 같은 차량이었나요 지금? 카르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차량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 각각 사건마다 목격된 차량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각 그 사건들끼리 비교해 보면 차량이 조금씩 달랐다는 얘기. 지금은 포드인데 뭐 아까 전에 그러니까 누구지 그 완다 때는 포드라고 했는데 여기 미셸 때는 포드가 아니라 다른 차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용의자. 대체 용의자들이 누가 용의자로 돼 있었냐? 너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럼 의심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느냐?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죠. 저희가 그걸 7명으로 추렸어요. 맞아요. 어떤 책은 뭐 6명, 어떤 8명, 어떤 책은 5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본 자료에 따라서 한 몇 명? 7명? 예, 7명으로 추렸고 뭐 다른 뭐 서프라이즈는 있는데 보면 그냥 1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저희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유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미구엘 콜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콜론 첫 번째 그 피해자 이름이 뭐였죠? 카르멘 콜론이었습니다. 같은 콜론이에요. 네. 느낌이 오죠. 그렇죠. 친족이야. 삼촌이었죠. 삼촌. 카르멘의 삼촌이야.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사후 이제 사건 발생 이후 행적들이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너무 이상해. 심지어 이 사람은 카르멘 어머니랑 카르멘 삼촌인데 카르멘 어머니랑 사실혼 관계야. 네. 이상한 거의 콩가루야 지금. 그 카르멘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또 이 동네는 또 형사 취수가 되는가 봐. 형사 취수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아내 그 형수를 자기가 취하고 이런 게 되는가 봐요.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네요. 그런 좀 아주 고대 풍습. 근데 뭐 히스패닉계는 또 대가족 체제다 보니 뭐 그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집안이니까 카르멘이 어쩌면 더 외로웠겠지. 이런 소녀였을 거고. 어쨌건 그래서 그리고 이 미구엘 콜론이 가지고 있던 차가 목격된 차랑 비슷한 그렇죠. 그게 비슷해. 지금 색깔이나 뭐 차량이나 이런 게 비슷하고 그리고 심지어 가장 수상한 짓이 뭐냐면 사건 발생 직후에 도망가. 조사 안 받으려고 도망가. 그것도 코스타리카로. 푸에르티코. 푸에르트리코. 푸에르트리코인가? 푸에르트리코야. 맞다. 푸에르트리코네. 맞죠. 푸에르트리코로 도망가. 죄송합니다. 코스타리카 주민들. 아니 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건 진짜. 원래 푸에르트리코 출신인가 봐요. 그 카르멘 콜론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푸에르트리코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푸에르트리코의 집안에 좀 끈이 있나 봐. 그래서 푸에르트리코로 어쨌든 도망을 치는데 그게 또 미국 경찰이 쫓아왔어요. 얘를 연행하려고 조사 좀 받자는데 뭐 이렇게 많이 왔냐 그러면서 왔는데 밀림으로 도망칩니다. 거기 우연히 간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게 맞는 게 경찰이 가니까 밀림으로 도망가. 정글로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콜론의 어머니를 이제 뭐 이미 동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고정을 나와서 조사를 받긴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받아서 네. 예. 그래서 거기서는 뭐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렇죠. 어쨌건 이 사람도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야 지금. 그렇죠. 저 뭐하러 저러냐 이런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한번 조사 그냥 뭐 이렇게 목격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못 봤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도망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지금 이것만 들으면 이 사람이 완전 범인이야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또 두 번째 용의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의자 이름은 제임스 바버라고 하는데 이름 공개해도 되나요? 이거? 이름 공개하면 안 되나 이거? 그냥 아니 공개한 책도 있고 공개 안 하는 데도 있어서 이게. 아 그래요? 근데 아니 우리 어차피 우리 무슨 잡으러 오겠나? 그래 뭐 제임스 바버가 뭐 우리 알겠어? 아 예, 그렇죠. 제임스 바버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얘도 수상한데 가장 수상한 것 중에 하나는 얘도 시신 발견된 후에 도망갔어. 그 또 직장 그만두면서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당일날 이제 이 사람이 그 근처에 그러니까 발생한 아까 소녀가 있던 약국잖아요. 그 근처에서 그 레스토랑 같은 데서 요리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뭐 키친맨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는 키친맨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때 미국 그 보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기계 있잖아요. 근무 시간표 찍는 기계 있잖아요. 출근하면 띡 찍고 나갈 때 또 하고. 그 카드가 있는데 그럼 기계로 찍잖아요. 예. 근데 저 그 근무 시간 때 펜으로 씁니다. 근무 시간 때 펜으로 그냥 기록을 해버려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네, 그렇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다는 거지. 그렇죠. 원래는 기계로 찍어야 되는데 그날은 기계로 안 찍고 그냥 펜으로만 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서장님 말씀한 대로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도망쳐버리죠.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얘 범인이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죽을 때까지 도망칩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그러니까 뭐 검찰이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뭐 체포는 못 하겠죠. 소환 조사를 하는데 소환장 같은 거 보내잖아요. 불응하는 거죠,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은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그렇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성폭행 전과가 있는 놈이 죽을 때까지 도망갔어. 그렇죠. 이거는 정말 수상한 거지. 어디 간지 모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죽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의심이 굉장히 가요. 예. 그러면 세 번째 용의자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용의자는 이거는 별로 그거 없어. 별게 없는데 일단 완다랑 닮은 소녀랑 동행했던 남자라고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 남자인데 이 사람도 경찰 공개 호출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네. 경찰이 물어볼 거 있으니까 나오세요 이랬는데 안 나왔죠.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야 제가 없으면 자기 누명 어쩌면 누명이잖아 자기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억울한 거니까 그걸 밝히라고 오라고 했는데 불응했던 거죠. 신상불명의 행방불명. 근데 그렇게 하고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야 또. 그렇죠. 누구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치, 이건 누군지 몰라. 그럼 네 번째 한번 들어볼게요. 네 번째는 미셸 사건,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 당시에 도로 제보자가 목격한 남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거죠. 이제 폭행하려고 했던 막 길에서 그거 좀 도와줄게요. 근데 get out 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살이고 이용 경력에 성폭행 전과까지 있는. 그렇죠. 이미 범죄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진짜 범인하고 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제보자 있잖아요. 아까 전에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사건 발생하고 며칠 이게 이 제보한 다음에 며칠 뒤에 나 그 사람 다시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번호판을 자기가 외워서 경찰한테 주니까 경찰이 이제 찾아갔죠.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했던 20살의 이용 경력 있는 성폭행 남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폭행이어서 의심한 게 아니라 이런 제보를 받고 갔는데 성폭행이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도 유력한 용의자예요 지금. 그럼 다섯 번째로 들어갈게요. 서프라이즈에서 얘기했던 한 명의 용의자가 이 사람이야. 네, 테르미니 이름이 나와 또 이 사람 공개됐죠, 이 사람도. 이건 뭐 공중파에서 나왔는데 뭐. 이 사람은 공개되는 게 뭐냐면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다른 이제 성폭행을 저질렀으니까 그건 공개되겠죠. 이 사람의 직업이 굉장히 특이한 게 소방수예요. 네, 소방수. 의무 소방원인지 아니면 진짜 소방원이었는지 정확하게 이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니폼, 제복을 갖춰 있는 그런 소방수였던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범죄자 입장에선. 범죄자가 경찰로 스스로를 위장하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맞죠. 소방관도 좀 비슷하지. 뭐 저번에 이거 좀 얕은 얘기긴 하지만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테드 번디도 여자를 꼬실 때 자기 경찰이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한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 같은 어른도 이렇게 경찰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얘 그렇게 하는데
애가 만약에 나 경찰이다, 뭐 소방수다, 혹은 우편 배달부다 이런 제복들이 있는 직업을 가면 자기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경찰이다, 소방수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낯선 사람일지언정 신뢰를 보낼 수 있다. 그렇죠. 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그 거죠. EBS인가에서 실험을 했어요. 길 가던 사람을 잡고 이상을 막 시키는 거야. 근데 경찰 제복을 입고 시키면 다 해. 사람들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팔굽혀펴기랑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는데 하는 거야. 길 가던 여자애들이 경찰이 시키니까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팔 좀 구부려 보실래요? 팔굽혀펴기 좀 해보실래요? 막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근데 다 해. 그게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미친 경찰이 길에서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다 시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복의 위력이라는 거지. 소방관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주는 존재에다가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의용 소방대원을 했다면 얼마든지 지역적인 거나 사람들의 신호등 같은 걸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 특이한 게 보통은 그러니까 소방수들이 제복이 있더라도 근무할 때만 입고 안 할 때는 그냥 소방 자기 락커룸에 놔두고 오잖아요. 자기 편하게 왔는데 이 사람 그 제복을 자기 뒤트렁크에 신고 항상 들고 휴대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밤에라도 이렇게 입고 다니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결정적으로 용의자 또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M 사건이 끝난 이후에 또 10대 후반 여자애들 성폭행하려다가 잡혀. 그 추적받다가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게 시신에서 발견됐던 거랑 유사한 고양이 털이 차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리고 소방 제복 아까 말했던 그 제복을 항상 갖고 다니던 거. 이게 굉장히 유력한 후보란 말이죠. 이것도 제외시킬 수가 없죠. 어쩌면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6명, 6번째 지금 이제 또 용의자로 넘어갈게요. 6번째 용의자는 이 사람도 얘기를 해도 되겠네. 이 사람 얘기해야죠.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야. 우리가 나중에 방송에서 아마 다룰 겁니다. 이 사람도. 케네스 비앙키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연쇄살인마입니다. 자신의 사촌인 이제 안젤로 부오노라는 사람이랑 여기는 아닌데 캘리포니아랑 워싱턴이라는 동네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 2인조 연쇄살인마인 거죠.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고 고문하고 성고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사건인데 보통 2인조 살인마들이 잔인해. 그렇죠. 서로 이제 막 그 감흥성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이제 ABC 살인, 알파벳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로체스터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로체스터 사건 발생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가 했던 일이 또 재밌다. 아니 그가 했던 일이 좀 그런 게 이동식 아이스크림 판매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차에 싣고 막 돌아다니면서 팔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유혹하기 가장 좋은. 그렇죠. 그도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범죄자 연쇄살인마가 그렇죠. 아이를 유혹하기 좋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건 너무 확실한 용의자인데. 또 그리고 이 일 외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급차 운전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의상 옷 같은 걸 보면 그 구급차 이런 운전수복이 또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보면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구급차 운전사인지 소방서인지 잘 모르잖아요. 옷이 그렇죠. 비슷하니까. 애들은 얼만큼 더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좋은 사람. 왜냐면 그 책에서 항상 배우는 게 착한 사람, 남 도와주는 사람, 믿을 사람들, 그렇지. 믿어야 될 사람들 이런 식인가. 어쨌든 그래서.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점은 있죠. 이제 사건 현장하고는 해서 뭐 이 사람에 관련된 건 없는데. 연쇄살인범으로 밝혀지니까 이 사건하고도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추측이 이뤄진 거죠. 그때는 정황상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네, 이건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아이들을 로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용의자인데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범인일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 그렇죠. 사람은 조셉 나소라는 사람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잡혀는 2011년인가 12년에 체포된 연쇄살인마입니다. 나이가 많은 상태 잡힌 거지. 77살로 잡혔어요. 77살의 노인이 얼마 전까지도 연쇄살인을 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 강간살인마입니다. 강간 리스트를 자기가 다이어리라고 자각성을 해요. 그 누구 40여 명의 여자를 강간을 했다. 근데 그 중에서 1970년대 2명, 1990년대 2명을 살해합니다. 20 그렇군요. 살해하는데 이게 또 놀라운 게 이 사람 또 이니셜이 똑같은 여자들만 4명을 살해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카르멘 콜론이었다면서요? 네, 물론 10대는 아니고 20대 여성이었는데 4명 다 이제 매춘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죽여서 네바다 사막 뭐 근처에 있는 사막에다 버렸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유력한 뭐 이렇게 용의자처럼 했었죠. 마치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범인이고 잡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굉장히 많고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했던 거는 피해자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용의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 연쇄 알파벳 살인마에 대한 건 저희가 2부로 방송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이 용의자들이 왜 범인으로서 그 잡히지 않았고 어떤 알리바이가 있거나 왜 아닌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내용들, 왜 이 아동 성폭행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어떤 것인지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또 다가가서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용의자 소개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BC 방송국 네이버 카페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흥분한 것 같아서 여러모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그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네. 왜 이렇게 다양한 용의자들인데 왜 안 잡혔나? 다음 주에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추리를 하시면서 그 어떠한 범인이 유력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방송을 또 듣기를 또 준비해 두시면 아마 더 즐거운 청취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뭐 댓글이나 카페나 뭐 이런 데 팟빵 그쪽에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철책해 주셨습니다. 게스트 썰이었습니다.